그런 거짓이라든지 허영이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 끊어버리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거 다 끊어버리자. 그리고 보다 더 값진 가치관을 가지자. 정직하고 성실하자. 우리 검소하게 살 줄 알자.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알자. 이런 걸 여러분이 가치관을 여러분 스스로도 가지고 확산시켜 나간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시간을 맡아주신 박 교수님 때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손수녀님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또 이렇게 뜨거워져 보기는 오랜만입니다. 상당히 뜨거워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소방대원이 돼가지고 불 끄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5집을 내시면서 인터뷰를 요청하셔서 인터뷰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어주시지 않아서 추기경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가 에 대한 말씀도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을 멀리서는 참 자주 뵀지만 가까이에서 직접 이렇게 뵌 것은 본당 신축 축성식에서였습니다. 나는 그날 기념식과 미사 해설 를 다 맡아가지고 고생한 모든 교우들은 그냥 앉아있고 저는 펀펀 놓은 사람이 낯을 아주 제대로 낸 하루가 됐는데, 저희 본당이 공소로 이렇게 유지되다가 교우들이 초대 신부님을 맞이한 것은 마치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굳건한 본당 공동체를 결성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서 계속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회장을 내놓고 살면서 내가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신부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좀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실 분이 아마 이 신부님이 아닐까. 그만큼 저희들이 고생도 함께 했고,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주 훌륭한 모범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신부님은 부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성당 신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본당에서 사목위원을 하다가 그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같이 사목위원을 하는데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성당을 짓는 것은 매우 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본당 교우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정말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온 우리 교우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피정과 교육 이런 데에 온 정성을 다 쏟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성당 짓는 일을 잃어버리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본당 교우들 일일이 가정 방문하시고, 그래서 그 사는 모습 보시고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 방문이 끝났을 때 주일학교 때문에 걱정이 되시니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상가 50평짜리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본당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교사를 어머니 교사로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서울교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머니 주일학교 교사로 구성된 첫 번째 본당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집에서, 선생님이신 그 어머니의 집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일학교도 같은 학년이라고 해서 다 한 반이 아니고 소집단으로 이렇게 반이 구성돼 가지고 정말 거기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교리를 얘기하고 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 어머니가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쭉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본당에 와서 미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본당 공동체가 구성됐다고 할 때 처음으로 본당 신축에 대한 논의를 사목위원회에서 하는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본당 신축을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책임자는 나다. 내가 공사장에서 인부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직영을 하겠다. 저희들 사목위원들은 전부 다 말렸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맡깁시다. 회사 하나 선정해서 맡깁시다 라고 했는데, 신부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주민들이 모두 12평에서부터 17평까지 서민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내가 가정 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70~80%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해서 오신 분들이다. 그리고 20~30%는 그것도 세입자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금을 해서 집을 짓는데, 이것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더 이상 말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직영을 하셨습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당 교우들이 새벽에 미사 와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벽돌 몇 장이라도 나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신부님하고 교우들이 더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됐으니까 외짝 교우를 없애는 그 작업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느 단지에 남편들이 신부님이 외짝교우 없애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축구를 하면서 우리 중에 배신자가 하나도 안 나오게, 그러니까 성당에 나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자. 그래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올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목위원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가입하라고. 그 한 분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어느 날 한 분이 나만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몽땅 그 단지에 그 남편들이 몽땅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상가에 도적이 들었어요. 상가 성당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작이 번쩍번쩍하니까 금인 줄 알고 아마 왔던 것 같은데, 도적이 들은 이후에는 신부님에게 그 사제관으로 15평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드린 적이 있는데, 신부님이 이걸 파시겠다고. 왜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있을 곳이 그 제2방 거기인 것 같다.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데 성당을 누가 지키겠느냐. 다 가족이 있는데 내가 제 입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리고는 상가 파는 돈을, 아파트 파는 돈을 건축기금에다 집어넣고 당신은 제 입방에 가 계신데 제 입방이라고 하는 데가 침대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스티로폼을 이렇게 깔고 이 겉옷까지 다 입으시고 이불을 덮고 이렇게 주무셔도 입김이 환히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고 그러시면서도 다른 본당에 가서 손을 내미는 일 없이 우리 스스로 성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결국 성당을 만들어낸 그런 기쁜 날이에요. 정말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날 추기경님이 오셔서 기념식을 해주시고 또 축성 미사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진행하고 있는 나도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진 이 건물이 아니라 이미 신부님과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돌들로 구성된 예수님의 교회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장엄한 식으로 지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정말 자제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빈을 소개하는 사례가 됐는데 누군가가 성경에 보면 성모님을 향해서 저 아이에게 젖을 물린 여인은 얼마나 복되신가 라고 외쳤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신부님의 부모님들을 소개하는데 우리 신부님께 젖을 물려서 키워주신 어머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시기 전에 참된 인간이 되도록,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길러주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부님을 좋아하는 만큼 그 부모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교우들 속에서 함성이 터져나오고 우리 같은 박수를 치면서 한쪽에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진행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추기경님께서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보고 놀랐습니다. 성당 건축에 수고한 분들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혹시 성당 신축금을 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할 분들, 죄스러워할 분들 이런 분들을 배려하셔가지고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태리 시골 본당에서 성전을 건립할 때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도 진척이 안 되니까 본당 신부님이 성당을 건축하는데 가장 공로가 있는 사람 이름을 성당 머릿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서 주교님이 오셔서 축성을 하실 때 실크로 그걸 이렇게 감았다가 하나 둘 셋 할 때 이제 딱 벗기면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고 모든 교우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효과인지는 몰라도 정말 건축성금이 잘 들어와가지고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건축성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이름을 거기다 딱 적어줬어요. 그 마을에서는 제일 잘 사는 분인데 정말 자기가 할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날 성당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자기 이름이 딱 나타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싸매져 있는 그 비단을 실크를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딱 주교님이 벗겨냈는데 그분의 이름은 없고
어떤 여인의 이름 하나가 거기 딱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파놨는데 그분의 이름이 없고 어떤 여인의 이름이 나오니까 야, 이건 뭔가 하나의 기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를 찾아내서 본당 신부님이 물어봤습니다. 자매님이 성당을 짓는데 어떤 공로를 세우셨나요? 그랬더니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매일 여기 와서 노력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높은 데에서 무거운 걸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다리처럼 공사장에 가면 놔놓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그 형제님을 만났는데 너무 많은 땀을 흘려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흘린 땀을 자기 수건으로 닦아주신 베로니카처럼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그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드린 것,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일화를 들려주시면서 여기에 이 성당 신축에 사랑을 주신 분은 그분이 신축원금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관계없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공헌을 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를 칩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내지 못해서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광경을 보고 참 멀리서 듣던 대로 훌륭하신 추기경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에 가서 이제 국수와 떡을 장만해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추기경님이 손짓을 하셔요. 사회를 보고 있다가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오로 씨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내 방에 수녀님께서 전화해서 약속을 잡으면 내 방에 잠깐 들려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집 전화번호하고 학교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수녀님이 전화를 하셔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추기경님께서 방에서 기다리실 겁니다. 그래서 추기경님 방을 찾아간 것이 저의 그 교육자로서의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기경님 방에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제일 먼저 웃으시면서 권 선생은 학교에서 뭘 가르쳐? 그래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추기경님이 거짓말 잘하겠구만.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 쓰는 거 가지고 되겠느냐고, 전혀 보지 못한 일을 꼭 본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전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현실에서 경험한 것처럼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셔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추기경님께서는 그럼 사무는 뭘 맡고 있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맡고 있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맡고 있었구나. 다른 선생들은 펑펑 노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맡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맡겨진 일이 아닌데도 제가 20살 청년 교사로
학교 교직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제 생각 때문에 아이들 상담을 계속 해왔는데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20살에 제가 교사를 시작하면서 어려워하는 아이들, 얼굴이 어두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찾아서 상담을 했는데 그게 학교 생활에서 상당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기영님께서 그러면 상담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본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생명을 살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기영님보다 못지않게 저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6.25 전까지는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6.25 때 이제 그때가 만으로 10살 때인데 아버지께서 행방불명자가 돼가지고 기다림과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지금 생각해 보면 10살 때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요. 혹시 오늘이라도 아버지가 살아서 들어오시려나.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분이 저 앞에 걸어가면 뛰어가서 앞에서 확인해보고 이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들 이런 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져 가지고 서러웠어요. 애비 잡아먹은 놈이라고 하는 칭호가 딱 제 이름 앞에 붙어가지고 참 천덕꾸리처럼 이렇게 살아서 제가 크리스찬이 된 동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얼굴이 어두웠는지 담임 선생님이 남으라고 그래서 남았어요. 남았더니 너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제 삶을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꼭 끌어안으시더니 당신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근데 한참 기도를 하시는데 목이 이렇게 뜨끈뜨끈한 뭐가 감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시는 거야,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개신교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참 잘 울던데 그때 저는 감동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선생님이 우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몰래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 그때 그 선생님을 생각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거다. 내가 맡은 아이들 속에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 겸 상담을 시작한 것이 지금은 상담부라고 하는 부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소풍을 가는 날이 저는 제일 괴로웠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안 싸주시는데 소풍 가면 도시락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찾아요. 가면은 이게 여기저기서 도시락을 많이 가져와서 여기 선생님들은 도시락이 남으니까 이거 하나 네가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그걸 받아서 먹으면서 아까 손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부르지만 자존심이 참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막 소풍 가는 날 책가방을 안 들고 오니까 아이들이 참 기쁘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 저는 그런 날이면 꼭 운동장 주변 아니면 교실 주변 이런 데를 돌아다닙니다. 누군가 혼자 앉아있는 아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날도
학교 그 나무 그늘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있는데 침도 뱉고 그리고 작은 돌을 주워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가서 앉으면서 너는 소풍이 즐겁지 않니? 이렇게 물었더니 탁 뱉는 얘기가 학교에 소풍 그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자기 생애 마지막인 것으로 결정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산에 가서 소풍 끝나고 학생들 해산시켰을 때 자기는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조금씩 사 모은 그 수면제를 먹고 떠날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에게 제 과거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 너하고 만날 수 없었지 않겠느냐. 너에게도 내일이 있다. 그러니 오늘 죽으려면 나하고 같이 죽고 아니면 살아서 꿈을 가지고 내일을 설계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 수면제는 제가 압수하지 않고 그냥 두었거든요. 그리고 끝난 시간에 만나서 수면제는 그랬더니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수면제가 이만큼이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손으로 이렇게 휘비휘비 파가지고 그 수면제를 거기다 집어넣고 봉분을 만들고 그리고 걔보고 여기다 절하라고. 네가 죽고 싶었던 그 욕망이 내 대신 죽어서 여기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절하고 다시는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이 아이는 못 견뎠을 거예요.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과제물을 제출하는 그걸 그때는 어떻게 프린트를 했느냐면 철판에다가 이렇게 원지를 긁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글씨를 잘 써요.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학비는 되는데 먹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장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학교 매점, 그걸 이제 학교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는데 학교 매점의 판매원을 그 아이로 바꿔가지고 종소리 나기 한 2, 3분 전에 먼저 나와서 팔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종소리 나면 문 닫고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그 길을 열어줬더니 지금은 아주 유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여러 권의 소설을 낸 훌륭한 소설가로 이렇게 성장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부잣집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와 아이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이 학원을 이동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학교 끝나면 요 학원에서 요 학원으로 이동하고 그 학원에서 다음 학원으로 이동하고 이 이동 학원을 전부 등록을 해놨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그리고는 내일부터 너는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차를 타고 어느 학원을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다음 학원은 걸어도 되니까 걷고 그 다음 학원이 조금 멀으니까 그때 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새벽 시간까지 이렇게 스케줄을 쫙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냐.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다. 내가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안 먹겠다. 그래도 아침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싸주는데 도시락을 그대로 갖다 발라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편을 안 들었으면 아들이 그런 용기를 못 냈을 텐데
이 치과 원장 선생님이신 아버지가 네 말이 맞다. 네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냐? 중학교 때는 놀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 이렇게 이제 편을 들어준 것 때문에 용기를 내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 도시락 그대로 가져가고 저녁도 안 먹고 학원도 안 가고 그럼 얘는 뭐 먹고 사느냐? 아버지가 뒤로 주는 용돈 가지고 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며칠 가다 보니까 반항심에서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아주 완전히 그 패꽂힌다고 그러죠. 면도로 이렇게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와요.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 무슨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농구 선수들 그 우승하려면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빡빡 깎잖아요. 쟤도 공부하려고 아마 빡빡 깎은 걸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는 수업을 끝내고 늦게 나오는데 교실 하나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잠겼어요. 뒷문을 가서 열어보니까 그것도 잠겼어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문도 잠겼어요. 근데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발길로 팡팡 차면서 문 안 열어.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누군가가 착각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책걸상을 다 뒤로 몰아가지고 가운데다 링을 만들어 놓고 두 아이가 지금 거기서 격투가 벌어졌는데 그 머리 빡빡 그 친구가 밑에 깔고 앉아있는 애를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 죽이겠다 싶은데 보통은 이 머리를 잡고 이렇게 뒤로 당기면 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빡빡 깎았으니까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몸을 이렇게 목에서부터 이렇게 감싸서 애를 저지시키고 반장을 불러가지고 예, 지금 마진에는 보건실로 안내를 해줘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 내가 아니었으면 그 친구 죽일 뻔했어. 무슨 원수를 졌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런 놈은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하나 먹고 죽기는 인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네 도시락이 뭔데 인간의 생명하고 바꾸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도시락이 무슨 도시락인지를 선생님도 아신다면 저를 이해할 겁니다. 무슨 도시락인데?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이 투쟁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까지는 도시락을 그대로 갖다 반납해가지고 자기가 굶고 있는 걸 그대로 증명을 했다. 어머니를 이기기 위한 틀림없는 자료가 됐는데 저 녀석이 다 먹어가지고 이제 빈 도시락을 갖다 놓으면 엄마 이건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친구가 먹은 거야? 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그냥 얘만 상담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아버지, 어머니, 아이 이 셋을 인카운트 그룹으로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번 상담 계획을 세워가지고 첫날 아버지, 어머니, 아이를 이렇게 불렀더니 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 엄마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그런 일이 올 줄 알았는데 이 환자가 예약된 환자가 있어가지고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환자가 더 중요하냐, 내 아들이 더 중요하냐? 아들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와라.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셋을 놓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쪽 편 들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 편 들고 했더니 아주 심각한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막 싸우고 그리고 갈 때 다각각 차를 타고 가고 아들은 넌 걸어와 그래가지고 아들은 걸어가고 다음 이제 2차 상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가
그래서 그동안 할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남편의 형제가 전부 사남매예요. 그런데 사남매가 다 배우자가 본인 물론이고 배우자가 다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 대학이 아닌 여자 대학 중에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동생, 시동생의 아이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걔는 이미 대학을 갔는데 이미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그 대학을 못 간다면 봐라, 애미가 그 대학을 안 나오니까 자식도 못 가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틀림없이 들을 거다. 내가 왜 그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 진학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러고. 어머니가 막 우는 걸 보더니 이 녀석이 같이 울어요. 엄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엄마가 그런 생각인 줄 전혀 몰랐지 않느냐고. 남편은 소리내서 울진 않지만 안경 벗고 가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그래서 6차례 상담 계획이 됐다가 2번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정하셨으면 한두 군데를 더 정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배가 내가 꼭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너 말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엄마의 심정을 충분히 읽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로 상담을 끝냈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정말로 갔더라고요. 그 대학 치의학과를. 그래가지고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저녁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남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 그때 그 상담이 없었다면 우리 애는 정말 어디로 갔을지 어디로 튀었을지 모를 일인데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그 생명을 둘 다 생명을 살린 셈이군. 그러시면서 그런데 아까 사무를 이런 사무 저런 사무 말을 했는데 그중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사무가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보충수업계라고 하는 계를 맡았다고 그러는데 보충수업계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방과 후에 아이들 모자라는 학습을 보충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보충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이 지금 생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학교에 와서 열심히 가르치실 텐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그 복지 후생 사업의 일종으로 보충 수업을 시켜서 돈을 선생님들에게 더 드리는 일거양득의 좋은 제도를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기영님께서 권 선생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육을 망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교육을 망치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의 급료는 봉급은 나라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학부모들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느냐.
지금도 학부모님들이 그거 말고도 육성회비라는 걸 낼 것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육성회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한다. 선생님들 봉급이 적으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해가지고 선생님들 봉급을 도와주자고 하는 뜻에서 육성회비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충수업비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을 낸 사람만 보충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은 돈 중에서 선생님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시수에 따라서 시간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는 모든 교육을 할 때 권 선생처럼 상담을 자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 좀 해라 그러면 얼마 주실 거예요? 라고 나오지 않겠느냐. 보충 수업하면 돈 주니까. 소풍 갈 때 학생들 인솔해라 그러면 출장비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교사들로 점차 만들어 간다면 이것이 교육을 망치는 게 아니고 뭐냐? 교육은, 선생님은 성소의식을 가지고 그 교사직을 수행해야 할 천직이다. 선생님들이 이걸 천직으로 받아들일 때만 봉급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을 상대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선생님들의 그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통 의사를 전문직이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실수하면 생명을 앗아간다. 요즘 뭐 유행병은 병원에서 다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홍역이 유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애 조금 아프더라도 병원 가지 말아라. 거기 가서 홍역 옮겨오면 큰일 나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의사는 자기가 수술을 잘못해서 죽는다고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전문 직종인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은 이제 젊은이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있고, 성직자들은 젊고 나이 많고와 관계없이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의사가 한 번 실수하면 한 사람 죽이지만 이분들은 자기 나쁜 습관 때문에 잘못 지도하면 서서히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그런데 선생님들을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돈 안 주면 안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된다거나, 아니면 돈이 좀 적을 때는 투쟁을 해서라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럴 때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게 되면,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았는데,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관계가 깨져버린다. 뭐 요즘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하나 내놨다가 반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자, 길중쌤 이렇게 부르자, 그리고 길중님 이렇게 부르자. 그래야 학교가 평등사회가 된다. 그게 평등사회를 만드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선생님을 일단 선배 이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따라야 그 선생님의 사랑이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선생님이 사랑해도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성희롱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추기경님께서는 그걸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